외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발적인 해결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정부의 시장 개입인데, 우리가 순서대로 우선 이제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해결, 여기에서는 Private Responses라고 섹션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이 협상과 코제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이제 소유권을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죠. 민간 부분, 정부의 개입 없이. 그래서 바트나 리사 둘 중 한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이제 강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Q1에서 Q스타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가정은 두 사람은 이제 협상을 지나치게 싫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협상에 따른 비용이 뭐 없다고 보통 가정하는데, 뭐 있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협상 비용이 발생한다, 혹은 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강물 주인은 누가 되든, 바트가 되든 리사가 되든, 강물 주인은 이제 피해의 원인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강물의 주인인데 또 다른 사람이 강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강물을 오염시키고 도망가 버리면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제재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도 혹은 뭐 정치인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적법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오염시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사실 좀 무의미해지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가정을 우리가 전제로 할 거예요. 첫 번째, 바트에게 소유권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사가 만약에 강물을 소유할 경우에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소유권을 갖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 바트에게 있는 경우, 이제 바트와 리사가 협상에 들어가겠죠. 이제 바트는 현재 Q1만큼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신의 한계 편익과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 marginal private cost가 같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1만큼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사실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아주 싫어하진 않아요. 협상을 뭐 좋아한다고까지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협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Q1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리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만약에 조금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줄어든 피해만큼을 바트에게 보상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협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트에게 가서, 리사가 바트에게 가서 만약에 생산량을 줄이면 내가 입는 피해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피해의 일부를 바트에게, 당신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협상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바트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면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Q1만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한테는 최선이거든요. 이거보다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바트는 손실을 입을 텐데, 만일 리사가 제시한 보상이 자신의 손실을 메이크업 할 수 있다면 바트는 리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우선 생산량이 Q1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는 Q1에서 출발하고요. Q1에서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아주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곡선까지의 높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단위라고 하면 이제 그림에서 그 가로축의 한 칸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수준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마지널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Q1만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칸은 아주 작은 수준이니까 그냥 얼마만큼의 데미지가 줄어드는가라고 했을 때 곡선의 높이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인다면. 그래서 생산량을 여기서 제가 조금 줄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조금 줄인다면 리사의 데미지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바로 MD만큼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만큼이겠죠. 길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바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트의 경우에도 만약에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바트는 기본적으로 한 개 편익을 포기해야 되고 이마만큼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도 이만큼 절약할 수 있어요. 절약한 생산 비용과 포기한 한계 편익이 사실 Q1 수준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바트의 손실은 거의 0에 가깝거나 혹은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바트의 손실은 Q1 수준에서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일 때 바트의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데미지는 사실 많이 줄어들죠. MD만큼 리사의 데미지는 줄어듭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트가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리사는 MD만큼의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바트와 협상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내가 얻은 마이너스 MD만큼을 당신에게 보상해 주겠다. 뭐 금전적인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다른 형태로도 상관없습니다. 바트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이제 리사가 바트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트는 리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손실은 거의 제로인데 리사가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5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바트의 이윤을 우리가 혹은 뭐 바트의 순편익을 총편익 마이너스 총비용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의 차이를 이제 한계 이윤이라고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세요. 바트가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일 경우 Q1 수준에서 바트의 손실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트가 생산량을 조금 줄일 때 리사의 편익은 이제 MD만큼 발생합니다. 이만큼 편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만일 리사가 늘어난 자신의 편익 혹은 이걸 전체를 다 바트한테 준다고 해도 괜찮고 사실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트가 아주 조금만 보상해줘도 바트는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바트의 손실보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 보상해주면 당연히 바트는 생산량을 줄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가 늘어난 자신의 편익 중에서 일부를 바트에게 준다면 바트는 기꺼이 생산을 줄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Q1 수준에서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일 때 손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그림인데 뭐 제가 이 앞에 그림 27페이지에서의 그림은 리사의 편익을 아랫부분에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기 위해서 리사의 편익을 이제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이 길이는 같은 거죠, 그렇죠? 리사의 편익,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때 리사의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림을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트의 손실은 여기 요 두 곡선의 차이죠. MB와 MPC의 차이입니다. 이제 생산량이 만약에 Q2까지 줄어든 경우를 생각해 보죠. 생산량을 계속해서 줄여가요. 생산량을 또 조금 줄이면 리사가 아파트에게 보상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생산량이 Q2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비교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바트는 Q2만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량을 더 줄이는 협상이 가능할까?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Q2 수준에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면 아주 조금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리사의 데미지가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리사의 데미지가 줄어드냐면 이마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만큼 리사의 데미지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줄어드는 리사의 데미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걸 다시 확대하려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리사의 데미지고요. M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2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의 한계 편익은 여기까지고요. 검정색 곡선이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바트의 한계 편익이 되고 그 다음에 Q2만큼을 생산할 때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 MPC입니다. 사적 한계 비용은 바로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Q2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인다면 바트의 손실은 얼마만큼이냐면 이 그림에서 이만큼이 됩니다. 이만큼이 바로 바트의 손실이 돼요. 확대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은 리사의 편익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사의 편익이죠. 이만큼이 리사의 편익이 되는데 바트의 손실은 얼마만큼일까? Q2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만약에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인다면 바트는 MB만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MPC만큼을 세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약하는 거고요. 사실 MB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MPC-MB라고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라고 써놓고 나서 뭐 이걸 이제 편익이라고 막 읽고 데미지라고 부르고 이걸 또 편익이라고 읽고 이제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지가 줄어들면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널 프로핏 한계의 이윤이 줄어들면 그게 이제 바트의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트의 손실은 뭐냐면 추가적인 편익을 포기해야 되고 생산량을 Q2 수준에서 아주 조금 줄인다면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바로 바트의 한계의 편익이 되고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MPC 커브입니다. 초록색이죠. 여기까지를 이제 바트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Q2 수준에서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절약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바로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차이만큼이 바로 바트의 손실이 됩니다. 근데 비교해 보시면 리사의 편익, 리사의 피해가 줄어든 것이 바트의 손실보다 여전히 커요. 그렇다면 리사는 바트의 손실을 전부 다 보상해주고 거기에 아주 조금 더 100원 더 얹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트는 생산량을 더 줄일 인센티브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이퀘이션을 썼는데요. 보시면 리사의 편익은 MD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바트의 손실은 마지널 베네핏입니다. MB-MPC가 되겠죠. 근데 Q2 수준에서는 생산량 Q2 수준에서는 리사의 편익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부호를 그래서 MD라고 써놓고 마지널 데미지이긴 하지만 이거 그냥
화폐 단위의 개념이라든가 혹은 뭐 양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MD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써놓고 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데미지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베네핏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만큼이 나한테 피해로 오면 그 데미지가 되는 거고요. 100만큼이 나한테 보상으로 오면 이제 베네핏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Q2만큼 생산할 때는 이제 리사의 편익이 바트의 손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게닝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MPC를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면, 그래서 왼쪽은 MPC 플러스 MD가 되고요. 바로 사적 한계 비용 더하기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식은 보시면 저 왼쪽은 MPC 플러스 MD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트의 한계 비용과 리사의 한계 비용을 더한 것이 바로 구성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구성원들이 두 사람이니까요.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Q2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있냐면 사회적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뭐 한계 편익은 개인적 한계 편익이나 사회적 한계 편익이나 똑같으니까 이 한계 편익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더 큰 상황. 그럼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산량을 추가로 줄인다면, 생산을 줄인다면 여기 Q2 수준에서보다 줄인다면 그렇다면 이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절약할 수 있고 이만큼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보다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바기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사가 얻는 것이고요. 이건 바트가 잃어버리는 것인데, 리사가 얻는 것이 바트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리사가 바트가 잃어버리는 것만큼을 다 보상해 주고도 리사는 여전히 자신이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주고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바기닝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쯤 협상이 불가능해질까? 언제쯤 더 이상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리사가 MD만큼을 얻고 바트입니다. 리사고요. 바트는 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MB-MPC예요. 우리가 Q2 수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상황이면 계속해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다 보면 MD는 계속해서 감소하겠죠. 마지널 데미지 커브는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계속해서 하락해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생산량이 줄어들 때 바트의 손실은 어떻게 될까? 바트의 손실을 생각해 보시죠. 우선 마지널 베네핏은 생산량이 줄어들 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는 생산량이 줄어들 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바트의 손실은 뭐였냐면 MB-MPC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계 이윤이라고 앞서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얻는 이윤인데, 생산량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Q가 감소할 때죠. Q가 감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널 베네핏은 상승하고 마지널 코스트는 하락합니다. 프라이빗 코스트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한계 이윤은 이제 커지겠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바트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서는 바트가 생산량을 아주 조금 더 줄일 때 포기해야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을 계속 줄이다 보면 바트의 손실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Q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바트의 한계 이윤 혹은 바트의 손실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널 데미지는 점점 줄어들고 바트의 손실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더 이상 크지 않은 상태가 올 수 있겠죠. 둘이 같아지는 수준이 올 거예요.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사가 이제는 MD만큼의 편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바트한테 보상해주고 나면 리사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습니다. 자신의 편익을 다 바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역전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리사가 얻는 편익보다 바트가 입는 손실이 더 크다면 그러면 리사가 얻는 편익을 다 바트한테 주고도 바트는 여전히 추가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더 이상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협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리사가 바트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수준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바트의 손실보다 작아진다면 바트의 손실이 너무 더 크다면 그럼 더 이상 보상해 줄 수 없겠죠. 자, 이어지는 그림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Q스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트가 Q스타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바트가 Q스타만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Q스타 수준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바로 이만큼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이만큼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고 위쪽에서는 바로 이 길이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트의 경우에는 Q스타를 생산하고 있을 때 생산량을 아주 조금 줄이면 MB만큼의 편익을 포기해야 되지만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만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Q스타에서 바트의 손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곡선과 그린 라인 이 두 가지 두 곡선 사이의 차이가 바로 바트의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Q스타 수준에서는 리사의 손실과 리사의 편익과 바트의 손실이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Q스타 수준에서는 두 사람의 편익과 손실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리사가 얻는 모든 편익을 바트에게 보상해주고 나면 바트도 손실이 제로가 되고 리사도 편익이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준보다 더 생산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생산량이 Q스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리사가 자신의 편익을 다 바트에게 보상해주고 나도 바트의 손실을 이제 더 이상 보상해주지 못하는 바트의 손실이 더 큰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Q스타 수준에서 이제 협상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서는 이제 누군가 손해를 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기억해 보신다면 바로 Q스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라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Q스타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확인했냐면요.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결국은 바트의 손실과 같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도 다시 쓸 수 있겠죠. 아까처럼 MPC를 이렇게 넘겨주면 MPC 플러스 MD가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지널 베네핏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생산량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주황색 곡선과
검정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바트에게 잘 설정해주면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단 전제 조건이 있었죠. 협상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비용이 제로일 때, 그럴 때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유권을 리사한테 한번 줄 텐데, 소유권이 리사한테 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물은 이제 리사의 것이기 때문에 바트는 반드시 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량 제로에서 한번 출발해 보죠. 거꾸로 이번엔 생산량이 제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산량이 제로일 때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리는 경우, 제로에서 아주 조금 늘리는 경우, 그러면 우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생산량이 제로일 때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리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거의 없어요. 강물은 굉장히 강물은 많고 혹은 넓고 강은 넓고 물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트가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렸어요. 그럼 오염물질이 배출될 텐데 그때 리사가 입는 데미지는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바트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렸을 때 0에서 이제 생산을 막 시작했을 때 바트의 한계 편익은 매우 크고 바트의 개인적인 사적인 한계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는 엄청난 한계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제로 수준에서 아주 조금 늘어날 때, 그럴 때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제로고요. Q 이퀄 제로 수준에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0이고 바트의 마지널 프로핏은 바트의 한계 이윤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니까, 앞서 이제 소유권이 바트에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바트의 손실이라고 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량 제로에서 출발해서 늘리는 거니까 한계 이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럴 때는 한계 이윤이라고 얘기하고 꼭 저럴 때는 손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이윤. 바트의 한계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바트의 한계 편익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 비용을 빼면 이게 바로 바트의 한계 이윤이 되는데, 보시죠. 그림에서 생산량을 아주 조금 늘릴 때 0에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마지널 베네핏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마지널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지널 베네핏 마이너스 마지널 코스트가,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바로 바트의 한계 이윤이 되니까 이 두 곡선의 차이가 바로 바트의 이윤이 되겠죠. 한계 이윤이 되겠죠. 비교해 보시면 바트의 한계 이윤은 굉장히 크고 리사의 한계 피해는 마지널 데미지는 아주 작습니다. 생산량이 제로 수준에서 아주 조금 늘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꾸로 강의 주인은 리사니까 바트가 리사한테 가서 내가 생산량을 조금 늘릴 테니까 당신이 입는 피해를, 생산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당신의 피해를 내가 금전적으로 다 보상해 주겠다 라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트는 엄청난 한계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조금을 그냥 리사한테 보상해 주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3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엄청난 한계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MB-NPC고요. 이게 바로 바트의 한계 이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제로 수준에서 조금 늘릴 때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매우 미미하거나 0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0입니다. 이쪽에 리사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식을 이제 마지널 데미지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주면 지금 다음 식을,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MB, marginal benefit 마이너스 marginal private cost, 그 다음에 마이너스 marginal damage. 그러니까 0보다 큰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이제 생산량이 제로 수준에서. 그러면 MPC와 MD를 이렇게 묶고 더하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이 부등식은 뭐가 되냐면 MB 마이너스 marginal social cost가 됩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빼기 사회적 한계 비용이 여전히 0보다 큰 거예요.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산량을 추가로 늘렸을 때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이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준보다 생산량이 현재 생산량 수준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바트가 리사의 한계 피해를 다 보상해주고도 상당히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바트가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신의 한계 편익은 떨어지고 자신의 한계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Q0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바트의 한계 편익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해 보면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면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의 차이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생산량이 늘면 그래서 이 MB와 MPC 사이의 차이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의 한계 이유는 생산량이 늘어날 때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사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늘어날 때 리사의 한계 피해, 마지널 데미지는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산량이 제로 수준에서 아주 조금 늘릴 때는 두 사람 사이의 바기닝이 협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트의 한계 이윤 중에 일부를 리사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데 쓰고 나도 바트는 여전히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늘려갈 때 여전히 이러한 바기닝이 가능할까가 이제 우리의 퀘스천인 거예요. 여전히 가능할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량이 늘어날 때 바트의 한계 이윤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리사의 한계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트가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주고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바기닝이 일어나겠지만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주고 보상해주지 못할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때서는 이제 협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를 이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등식은 이제 이런 형태였었죠. 이게 바로 바트가 얻는 한계 이윤이고 리사의 한계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바트의 한계 편익 마이너스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의 차이가 0보다 크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 죄송합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MB 마이너스 MSC가 0보다 크다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의 바기닝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 Q가 증가할 때 바트의 한계 이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리사의 한계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바트의 한계 이윤과 리사의 한계 피해 사이의 차이가 0보다 큰 값을 갖겠지만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전체 값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앞에 텀은 줄어들고 뒤에 텀은 빼는 텀은 늘어나니까 이 전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바기닝이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바트가 생산을 늘리게 되면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한 뒤에 남는 몫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일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주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제 바트는 더 이상 생산을 늘리지 않을 거예요. 늘려봐야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이제 거기에서 생산을 멈추겠죠. 바로 그럼 그 생산량 수준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주고 남는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은 이게 0이 된다는 뜻이죠. 이 식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B-MPC-MD가 0이 되는 수준, 또는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요. 사적 한계 비용과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인데, MB-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이제 0이 되는 수준, 혹은 마지널 베네핏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바로 그 수준이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주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생산량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 Q스타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번 해보죠. 이제 바트가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제로에서. 그래서 Q스타에 도달했어요. Q스타에 도달했을 때 바트의 한계 이유는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자신의 마지널 베네핏 커브와 자신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커브 사이의 차이가 되겠죠. 이 사이가 바로 바트의 한계 이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스타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리사가 받게 되는 한계 피해, 리사의 한계 피해는 정확히 똑같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Q스타 수준에서 리사의 한계 피해와 바트의 한계 이윤이 같아져요. 그래서 바로 이 수준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혹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트의 한계 이윤을 모두 다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하고 나면 바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리사의 한계 피해는 자신의 한계 이윤보다 더 커질 테니까요. 생산량을 늘렸을 때. 그러면 리사의 한계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강은 리사의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지 못하면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은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혹은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소유권이 바트에게 있든 리사에게 있든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Q스타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발적인 해결, 코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정리하면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이제 학기 말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상 강의실에 언제 한번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에는 들어오셔도 괜찮고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페이버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줌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되는 학생들만 우리 앞으로 또 남은 중간 시험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남은 한 학기의 절반은 또 어떻게 재정학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